무언가에 쫓기듯 잔뜩 겁에 질린 남자 구강모.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뭐야, 문 좀 열어줘. 어머니의 다급한 음성이 날 자꾸 쫓아와. 무서워 죽겠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아닌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남자가 앞에 서 있었죠. 문을 열었네. 이어서 무슨 일 있니? 진짜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의 방으로 향하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며칠 뒤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여자 구산영. 하염없이 거닐던 그녀가 멈춰선 곳은 한강 앞이었죠. 이어서 강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자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애덤 스미스 뺨치는 진짜 범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살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열변을 토하는 남자 염혜상. 그때 무언가를 감지한 혜상은 또 시작됐어. 다리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뭐한테 있어? 아 미쳤어요 지금? 그렇게 겨우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한 듯 했지만 다른 사람이었죠. 아니 여기 이상한 남자가 있어서. 그때 정체불명의 기운이 다른 사람의 생을 끝내버립니다. 한편 산영은 산영아, 우리 돈떼간 보이스피싱 범들 잡았대. 뉴스에 나왔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죠. 사람들 왜 이래? 범인 잡혔다며. 비록 범인은 잡혔지만 우리도 가장 중요한 돈은 그대 원서 상태 날려버렸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 돈떼라!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범죄자 새끼의 대답은 미소.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아이러니한 세상이었죠. 같은 시각 집에 도착한 혜상은 새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우편을 열어보는데 그 내용은 내가 죽으면 강모의 내 딸을 도와주세요. 유언이었습니다. 이름은 심지어 그의 딸은 구산영. 산영이었죠. 그 시각 산영은 참고 참았던 말을 아니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덥석 보내. 엄마에게 내뱉습니다. 네가 납치됐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 보이스피싱,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나한테 너밖에 없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범죄였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산영에게도 야근 엄마가 먹었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들어가자. 한편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엄마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오늘 나랑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만사를 제치고 어딘가로 향하죠. 바로 아빠 기억나니? 산영의 아버지 아빠? 강모에게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귀신은 진짜로 있다는 거야. 다소 괴짜스러웠다는 것과 뭐 잘 기억 안 나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그가 아주 옛날에 죽었다는 것뿐이었죠. 너네 아빠 그런데 죽지 않았어. 처음으로 죽은 게 아니야. 진실에 대해 듣습니다. 너 5살 때 이혼한 거야. 그렇게 다 왔다. 20여 년 만에 사진 속 아버지와 재회하고 생전 처음 보는 친할머니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 그만 가볼게요. 그녀가 산영이한테 할 말 있다. 아니요, 저희는 더 들을 얘기 없습니다. 강모 유언이야. 아버지의 유언을, 이게 뭐예요? 아니 아빠 유품. 아버지의 유품을 너한테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 전달하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붉은 댕기, 그리고 그 댕기를 만지자마자 받았다. 섬뜩한 음성이 뇌리에 메아리칩니다. 그렇게 댕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그걸 본 엄마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죠. 이 집안 물건에 손도 댈 생각하지 마. 아빠 유품이라니. 네가 언제부터 아빠가 있었다고 아빠 타령이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 속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아빠 유품도 받지 말라고? 너무나 맞는 말이었지만 엄마 또한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서 얘기하지 않은 거야. 네 아빠도 이 집도 떠올리는 것도 싫었다고. 무언가 끔찍한 일을 내가 잘못한 거야. 겪은 듯 했습니다. 알겠어, 그만해. 안 가져갈게. 그렇게 그만 가자. 엄마의 간곡한 요청으로 댕기를 버려두고 집에 가려는데 혜상이 잠시만요. 그녀 앞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구산영이에요? 이 새끼 뭐? 그쪽이 구광모 교수님 따님이시냐고요? 뭐 그게 그렇긴 한데. 그런데 혜상의 눈엔 그녀의 그림자가 괴랄하게 변해 있었죠. 버스 놓친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상은 숨겨져 있던 방을 여는데 진실의 방으로. 그 안은 구강모 교수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날 산영의 자취방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거울 속에선 산영이 일어나 버리죠. 이어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 집 발사기 같은 놈이다. 네, 여보세요. 그 시각 보이스피싱범은 형님 저 오늘 나왔어요. 구속영장 기각으로 도피 작업을 챙기고 있는데 여보세요. 형 잘 안 들려요? 전화 너머로 아주 익숙한 대사가 문 좀 열어줘. 흘러나오죠. 아까 오피스텔이라고. 문 좀 열어줘. 아씨 너 누구야? 그렇게 문을 열자 뭐야? 문을 열었네. 섬뜩한 음성과 함께 잡았죠? 무언가에 끌려간다. 같은 시각 산영은 일어나자마자 배달 알바를 시작하는데 뭐야? 해상으로부터 재영대 염혜상 교수라고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거의 스팸급 문자가 오고 있었죠.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그리고 배달하러 간 곳에서 우연히 해상과 다시 재회하는데 그 사이 그림자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크기가 더 커졌어요. 커져요? 뭐가 커져요? 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이 새끼 뭐? 자소서를 너무 많이 써봤는지 뭐라고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초지종은 1도 설명 안 하고 악귀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두 갈씩으로 조져버리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1도 모르겠어요.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 산영의 입장에선 귀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지? 신종 사기인가? 그저 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구탈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대리운전이 필요하면 모르. 대리 알바를 뛰러 가려던 그때 합시다 대리운전. 아무데나 합시다. 좀 거리가 있는 데가 좋겠죠.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양평, 파주 어디가 좋아요? 파주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래 선곡이 기분 멀쩡하실 때 듣는 다른 음악은 없나요? 있습니다. 미친놈 58,000%였죠. 진도 씻김굿에 쓰이는 음악입니다. 일명 넉건지기 굿이라고도 하죠.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리는 BGM과 함께 파주까지 도착하는데 물론 다 나쁜 귀신들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조상신도 있고. 1시간 동안 관련 얘기만 듣던 산영에게 그런데 그쪽한테 붙은 건 달라요. 너무 위험한 귀신이에요. 그의 말은 귀신 얘기 믿기지도 않고 믿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정신나간 소리일 뿐이었죠. 그렇게 떠나가는 그녀에게 거울을 옆에 두고 잘 봐요. 해상은 평소랑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구산영 씨? 산영에게 보세요. 형사들이 찾아오죠. 심지어 서울청 강력범죄 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강력범죄 팀이었습니다. 혹시 이분 알아보시겠어요? 그가 건넨 핸드폰 속엔 보이스피싱범의 사진이 있었죠. 이 사람 왜요? 또 사기쳤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죽었다고요? 게다가 구산영 씨. 그 유력한 용의자는 1월 2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디 계셨죠? 산영이었죠.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며칠 전 인출기에 도착한 피싱범은 모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옥상에 올라가 세상에 뿌린 뒤 본인도 세상을 떠나버리죠. 형사들이 산영을 의심하는 이유는 변사자의 신용카드, 가방, 자살한 옥상 난간에서 그 여자 그 구산영의 지문이 무더기로 발견됐어. 그의 몸과 물건들이 그야말로 산영의 지문으로 범벅돼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에 나 있는 너무나 명확한 멍자국. 그것은 마치 누군가 강하게 손목으로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잖아. 강제로 그의 행동을 초래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파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데요? 지문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죠. 아닙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떠나가지만 그날 밤 주변에 사람이 죽어요.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해상이 했던 말들이 거울을 옆에 두고 잘 봐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랑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이어서 그의 말대로 거울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던 그때 다크서클 개쩌네. 그 시각 구산영 씨 집 주변 CCTV 다 따고 왔는데 진술과 일치합니다. 집에서 오전 9시경에 나가는 장면 찍혀 있었어요. 산영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확보되고 형사 문추는 누군가를 만나러 떠나는데 바로 또 해상이었죠. 둘은 제 구강목 그 얘기 그만해. 아주 귀에 딱지 않겠어. 아주 오래된 인연으로 보이는데 그분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서 똑같은 악귀를 봤어요. 산영에게 붙은 악귀는 저희 어머니를 죽인 그 악귀요. 해상의 어머니를 죽인 몇십 년 동안 찾아다닌 그 악귀를 그가 평생을 쫓아다니던 그대로 찾았다고요. 바로 그 악귀였습니다. 아직도 안 믿으시죠 제 얘기예요? 믿어. 아직도 과학적인 증거만으로는 풀기 힘든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해.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한 밀실살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라진 봉승자, 사랑하는 가족들의 갑작스런 실종 사건.
뭐 이런 사건들 보다 보면 명교수 말이 믿겨져. 아, 진짜로 귀신이 있나 싶지. 하지만 그런데 문추는 무당이 아니라 내가 잡아야 하는 건 형사, 귀신이 아니야. 실체가 있는 사람이지. 범인을 잡는 것이 그의 업이었죠. 영교수 어머님 사건도 마찬가지야. 누가 왜 어머님을 죽였는지 내가 죽기 전에 꼭 밝혀낼게. 내 손으로 할 테니까 영교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한편 밤늦게 죄송합니다. 월세방을 구하러 온 한 여자 세미. 젊은 아가씨가 열심히 살아보네요. 꼼꼼히 불러가요.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 적은 월세 가격에 어때요? 곧바로 계약을 하려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뭐. 어디선가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아니 방금 이어서 아우 벌써 가게 문 닫을 시간이네. 부동산 아줌마의 다급한 이동에 결국 그녀는 계약을 해버리고 몇 주 뒤 산영이 방문한다. 둘은 절친 사이였죠. 여자의 귀신? 그런데 역시나 저 아저씨 아줌마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집에서 그렇게 밤만 되면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대. 시세가 저렴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창문을 열더니 촬영을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로 보이는데 인기척이 깬 산영과 마주한다. 곧바로 추격해보지만 하정우 2세들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집이잖아. 분명 저 집이라 했어. 그런데 이러다 몰카만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잖아. 몰카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 같은데 얼른 가가. 해산을 하자마자 정연우란 이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그리고 그 전화 너머론 여보세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야, 누군데 자꾸 장난질이야? 이어서 누군가를 마주하곤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뒤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던 둘 앞에 야, 사령아, 저기 저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죠. 괜찮으세요? 아니, 죽어 있었죠. 죽은 거야? 그리고 산영은 이 소년이 아까 그 도망치던 소년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어서 그쪽한테 또다시 악귀가 붙었어. 또 예상했던 말이 떠오르죠. 그쪽한테 붙은 건 달라요. 너무 위험한 귀신. 다음날 강의 중인 혜상에게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예. 정말 귀신이 보이세요? 한 학생이 질문을 건넨다. 귀신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근데 있어요, 귀신. 여기 강의실에. 제 눈엔 지금도 보여요. 저기. 산영이었죠. 찝찝한 일의 연속으로 직접 그를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허공에 열린 버튼을 누르죠. 뭐예요? 엄마 여기 누구 탔어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발로 찾아왔다. 분위기 너무 잡으시네. 이분은 사람이에요. 이어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내 주변에 그간 있었던 일을 2명이 죽었어요. 말해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 전 재산 가져간 보이스피싱범, 그리고 어린애 1명. 산영의 그림자 크기가 근데 크기가 그 전과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2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곳은 장례식장뿐이었죠. 쟤예요. 이어서 혜상은 오직 사진만 보고도 단순 실족사가 아닙니다. 귀신이. 이것이 귀신의 짓이란 걸 파악합니다. 그럼 그게 정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른 귀신이. 이런 귀신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엔 우리와 다른 존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혹은 두려움만큼 아주 많은 숫자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그때 조문을 하고 나오던 학생의 신발이 전날 밤 마주쳤던 몰카범의 것과 동일했죠. 런. 죽어라 런을 박는 학생들이었지만 수년간 온갖 알바로 다져진 체력왕 산영 앞에 곧바로 잡히고 맙니다. 니네 맞지? 몰카범들. 이어서 딴 애 하나는 걘 어딨어? 나머지 한 명의 행방을 묻는데 학생들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니네 4명이었잖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손에 4237. 숫자 써있던 애. 걔는 어딨냐고. 한 숫자를 말하자 그야말로 기겁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3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4237. 이 숫자는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하는 듯했죠.
우린 몰라요. 그렇게 진짜 몰라요. 겁에 질려 다시 도망치는데 해상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 이유는 쟤들한테도 귀신이 붙었어요. 이번 사건에도 귀신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귀신이 붙을 경우 평소에 없던 흔적이 남게 되는데 해상이 아이들에게서 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즉슨 그럼 쟤네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희생자는 물론 사냥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돌아가 있어요. 해상은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고 혼자 알아보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이죠? 산이 가장 신경 쓰던 것은 저 아이가 죽은 거 아이의 죽음과 정말 저랑은 상관없는 거죠? 자신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 말을 돌려하면 해상이 했던 말들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저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진짜 정말 진짜 귀신이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해법. 소금, 팥 뭐 그런 거 뿌려요? 이름이 뭔지 왜 여기에 남은 건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보이지도 않는데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또 결코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그리고 문을 조심해요. 스즈메. 문 안과 밖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걸 연결해주는 통로가 문이고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꼭 확인을 하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배달 못 시켜먹겠다. 잠시 후 문춘을 만난 해상은 죽은 애가 학폭 가해자였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지난밤 계단에서 죽었던 아이가 학폭으로 전학생 한 명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피해자의 손에 적혀있던 숫자가 바로 4237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숫자를 듣고 기겁했던 이유였죠.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학폭으로 죽은 정현우 그 아이 유가족을 만나야겠어요. 그 아이가 원기가 됐을 거예요. 원기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한편 가만히 있으라 하면 나대주는 게 인지상정. 혹시 너네 학교에 길성현 정희태라고 알아? 코난에 빙의한 산영이 아이들의 집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던 그때 겁에 질린 학생 중 한 명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갑자기 찾아와 오대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꾸 전화가 와요. 그야말로 죽은 현우한테서요. 소름 그 자체였죠.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데? 겨우 중학생 입장에선 아무 말 없이 울어요. 집 팬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어린 여자애가요. 지리는 이야기가 이어지던 그때 산영이 집안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끼는데 해상이 말해줬던 주의사항이 문이 열려 있었죠. 문 안과 밖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걸 연결해주는 통로가 문이고요. 그의 말이 맞다면 현재 이 집안엔 귀신이 존재했습니다. 현우였죠. 지려버린 산영은 재빨리 런을 감행하고 같은 시각 해상도 현우의 집에 도착하는데 계세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죠. 저희 잠시만 저희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101호 사시는 분들 그렇게 포기하고 가려던 그때 현관 비밀번호도 4자리 숫자란 것과 4237. 현우 손에 적혀있던 4자리 번호가 떠오른다. 이어서 천천히 그 숫자를 입력하자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미세한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 누구예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등장하고 가세요. 오늘 할 말 없습니다. 가세요. 곧바로 입국컷을 당하게 되죠. 같은 시각 계속해서 도망치던 산영은 이름이 뭔지 왜 여기에 남은 건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끝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걔 왜 죽은 거니? 네? 그 현우라는 애 왜 죽은 거냐고. 그런데 니네가 죽인 거야?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 경찰의 말과는 다른 진짜 우린 억울해요. 우린 걔 때린 적도 없어요. 지 혼자 딴 데서 맞고 온 거예요. 새로운 진실을 듣게 되죠. 이 세 사람은 사실 학폭 가해자가 아니라 도와줘. 도움을 요청받은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야, 뭐해? 현우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집에 꼭 와줘. 집 초대였죠.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꼭 알려줘. 그의 생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은 현우한테 전화가 오니까 분명 본인들 눈앞에서 죽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얘가 현우 집인 줄.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우의 옛집애가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것이었죠. 그게 다야? 심지어 걔 죽은 애가 동생 얘기를 했었대요. 현우에게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랬대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현우 인적 사항은 왜? 그것도 그 아이한테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 걔 혼자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죠. 이에 해상은 집 주변을 더욱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현우 걔가 그냥 미쳤던 것 같아요. 현우가 또다시 거울 속에 모습을 비치죠. 처음엔 그저 놀랄 뿐이었지만 서서히 그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넌 집에 돌아가 있어. 나 한편 주변을 이잡듯 살피던 해상은
아주 비좁은 틈 사이에서 소리의 진원지를 발견하죠. 그렇게 창문을 열자 어린아이의 앓는 소리가 더더욱 선명하게 들려온다. 폐가라 해도 믿을 만한 이 더러운 공간엔 한 아이가 숨죽이며 울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현우는 우리 집에 꼭 와줘.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평생 이곳에 갇혀 살고 있는 동생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괜찮니? 갇혀있던 아이의 행색만 보아도 아저씨가 좀 도와줄게. 이 작고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피부로 느껴졌죠. 그렇게 아이를 구하려던 순간 습격을 당합니다. 잠시 후 간신히 눈을 뜬 혜상에게 핸드폰으로 어디 전화해봤는지 알아봤어요? 사건의 진실이 그 어린 놈이 지를 겁먹고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죠. 아이들을 겁먹게 했던 죽은 현우에게서 온 전화는 현우 핸드폰은 저기 언제 갖고 가가지고. 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동생에게서 온 발신이었습니다. 저쪽 골목이 그 학생이 죽은 데잖아. 그리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현우 아버지는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황급히 아이들을 찾아갔고, 이에 지레 겁먹은 한 학생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실족사를 한 것이었죠. 이들은 그야말로 출생신고도 안 되네야. 부모라는 단어조차 쓰기 아까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돼.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지를 발휘해 밧줄을 푸는 데 성공한 혜상은 우선 아이를 탈출시키기 위해 전환자는 어떻게 해요? 방범창을 조지기 시작하죠. 너 뭐하는 거야 너? 그렇게 창살을 부수는 데는 성공하지만 아저씨 도와줄게. 이런 다급하고 폭력적인 상황은 매일 현우가 맞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아이에겐 끔찍한 트라우마로서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가 도와달래서 아저씨가 온 거야. 아저씨랑 밖에 나가볼까? 아이의 다친 마음 또한 아저씨랑 밖에 나가보는 거야. 현우에 대한 기억으로 쉽게 열렸죠. 조심. 하지만 작디 작은 아이에 비해 창문의 위치는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산영이 나타나죠. 올라와. 할 수 있어. 현우의 진심이 그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너 뭐하는 새끼야?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될 즈음 지금도 보여요? 붉은 얼룩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현우는 오빠가 너 이름 지어봤다. 현지 어때? 현지에게 이게 바다라는 데야. 비록 예쁘지? 우리 나중에 같이 가자. 바다. 바다를 보여주기로 한 약속은 못 지켰지만 오빠가 꼭 데려다 줄게. 아이를 지옥에서 꺼내준 뒤 보이지 않아요. 이제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하지만 산영의 싸움은 그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그쪽한테 붙은 악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허나 그녀가 느끼기엔 귀신은 없어요. 진짜 악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저 악귀 같은 인간들 때문에 현우도 죽고 진욱이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산영은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또다시 이 상황을 모두 부정한 채 떠나가 버리죠. 그날 밤 근데 구강모 교수란 사람 말이야. 혜상은 여전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지켜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투성이었습니다. 생전엔 만나다가 사정사정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강모 교수가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딸을 지켜달라는 편지를 보냈던 점과 게다가 그 교수는 자기 딸한테 악귀가 붙을 것도 알고 있었어. 본인의 딸 산영에게 악귀가 붙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었죠. 그 여자한테 왜 악귀가 붙었는지 알게 되면 밝혀지겠지 뭐. 다음날 진짜 어딜 가는 건지는 좀 알자. 급하게 산영을 끌고 나가는 셈이 말해. 사윤전 기억나? 고등학교 동창. 재수탱이? 걔 결혼한다잖아. 오늘 청첩장 모임이래. 거길 왜 가? 너도 걔 진짜 싫어했잖아. 그토록 싫어하던 친구의 청첩장 모임에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년 선배 회장 오빠랑 결혼하거든. 그 회장 오빠 절친이 내 첫사랑이잖아. 금사빠 악귀에게 빙의돼 결국 가기 싫은 동창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빠 잘 지내셨어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죠. 그래. 바로 자신을 취조했던 형사 홍세였습니다. 제 친구예요. 저희 태양그 동기. 알아, 구산이야. 사장이 아세요? 그럴 일이 있어. 그리고 왜 말 놓으세요? 홍세는 동방의 예의가 철저한 산영과의 재회가 왠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죠. 그의 기억 속의 산영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면 늘 운동장 한편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훌쩍훌쩍 열심히들 뛰었네. 어딘가가 짠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개인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 측은 시선은 계속 괜스레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라고 하는데 거기 너무 많이 간 데로 좀 질려서요. 어디 좀 사람 없고 신선한 데 없을까요? 작가가 작정하고 재수탱이 컨셉으로 잡은 예비 신부가 뭐 제가 눈치 없게 너무 무리 얘기만 했다. 그쵸?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질문의 의도조차 산영아,
산영인 여전히 캐주얼이 잘 어울린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근데 너무 학생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TPU라는 게 있는데? 우월감을 느끼려는 역겨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때 오빠, 경찰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녀가 하필 홍세를 건드려버리고 윤우 원래 나 힘들어. 그는 아주 잔잔하게 그래서 돈 받고 하잖아. 58,000리터 사이다를 너도 한 번쯤 해보지 그러냐? 아빠 돈 말고 남의 돈 받는 거. 시원하게 갈겨준다. 이어서 이 지옥 같은 자리를 난 먼저 좀 가볼게. 산영이 먼저 벗어나고 야, 어디가? 홍세 또한 진짜. 넌 진짜 여전하다. 재수가 없는 거. 완벽한 피니시까지 날린 후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녀를 따라 나가 보지만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해야 했죠. 다음날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는 산영 앞에 이거야? 이 바보야. 울보학교가 등장한다. 이사 도중 없어진 인형 때문에 온갖 땡깡을 부리고 있었죠. 이 그림 어디에 놓을까요? 심지어 그럼 잘 부탁해요. 엄마는 그냥 방관한다. 애가 계속 우는데요. 아 그래. 야 찾자. 한편 같은 시각 혜상은 산영의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최근에 산영 씨가 뭐 좋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불길한 물건을 만진 적이 있나요 혹시? 산영에게 악귀가 붙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기 설마 그런데 그 붉은 댕기 얘기예요? 붉은 댕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굳기 시작합니다. 붉은 댕기요? 산영이 아빠가 산영이한테 유품으로 남긴 거였어요. 그 댕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그 집에 버리고 왔는데. 이어서 실례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사를 다 제치고 곧바로 댕기를 찾아 나서죠. 같은 시각 웬일로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산영. 그런데 우연히 그녀를 바라본 한 모녀가 기겁을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안 좋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주제. 무언가 싱싱거리고 지랄이야. 결이 달라진 듯한 그녀의 말투. 맨날 오냐오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니까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심지어 꼬마아이가 찾던 인형을 커터칼로 도륙내고 있었죠. 이어진 그녀의 표정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다시 제정신을 차린 산영은 본인의 행동에 기겁한 뒤 자리를 벗어나는데 하필 멈춰선 곳이 대형 거울 앞이었죠. 이어서 그녀의 눈에도 본인의 그림자가, 아니 악귀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빙의한 악귀의 모습까지. 내 이름을 맞춰봐. 짧게나마 마주해버리죠. 그리고 그때 악귀의 현 행선지가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할머니지. 할머니의 집이자 아버지가 죽은 장소였죠. 같은 시각 산영의 할머니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곳엔 아들이 손녀에게 남겼던 유품 붉은 댕기에 대한 연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장소로 혜상이 도착합니다. 이건 왜 보고 오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혜상이야말로 이 붉은 댕기를 이거 교수님이 갖고 계셨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댕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연구 노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실례지만 교수님 연구 노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드디어 실마리에 도달하려던 그때 누군가 또 찾아옵니다. 바로 손녀딸 구산영. 산영이? 네가 웬일이니? 아니 그녀의 모습을 한 악귀였죠. 혜상은 곧바로 뛰쳐나가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심지어 형사님, 저 여자는 여기 왜 온 거야? 계속된 죽음에서의 반복된 공통점, 저 여자 연사자가 죽을 때도 같이 있었어? 즉 항상 산영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녀를 점점 더 강력한 용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여자 숨진 할머니의 유일한 유산 상속자야. 살인 동기로는 충분하지 않겠어? 그 살해 동기까지 충분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산영은 완벽하게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맨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항상 도망치던 그녀에게 그래도 또 계속 버텼는데 어떻게든 살고 싶었거든요. 엄마랑 잘. 뇌리에 스친 악귀의 목소리는 산영의 마음을 죽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굳건하게 만들었죠. 죽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더불어 같이 가야 할 얘기 있어요. 내 옆에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지원군과 함께 나랑 같이 갑시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문추는 변사체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죠. 바로 손목 가득한 누군가 꽉 붙잡은 것 같은 붉은 멍이었습니다. 이 흔적으로 인해 이 사건들도 똑같아.
네? 손목에 멍자국이 있는 자살 사건들이라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이런 케이스를 그럼 다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95년도 작은 민박집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수십 년 전 문춘이 맡았던 첫 사건에서도 대들보에 목을 맸는데 양쪽 손목에 붉은 멍자국이 있었지. 똑같은 멍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속기관 환자 왔었나요? 엄마랑 어린아들이 같이 묻고 있었어요. 그 당시 피해자의 어린아들이 바로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이 댕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갔었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염해상이었던 것이었죠. 댕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악귀에게 문을 열어줬었고 문을 열었네. 그로 인해 초래된 당신한테 붙은 것과 똑같은 악귀. 어머니의 죽음을 그 악귀에게서 벗어나려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직접 목격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해상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어 우연히 교수님이 쓴 논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이유는 붉은 댕기를 찾는 것으로, 아니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 그 안에 담긴 어머니를 죽인 악귀를 찾기 위해 맞아요. 악귀의 형상이에요. 그야말로 평생을 바쳐온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한 실마리, 구교수의 노트는 불에 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노트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악귀의 시선을 공유하던 선영이 노트에 적혀진 내용 중 일부를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약도였어요. 기억하고 있었죠. 이어서 두 사람은 노트에 그린 단서를 토대로 전국의 지도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신이라는 데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1시간, 지도에도 없습니다. 2시간, 민속학을 연구할 땐 사라진 지명이 많습니다. 5시간, 난 알아야겠어요. 그 악기가 왜 어머님을 죽였는지. 하루 종일 내 주변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밤을 꼬박 샌 후에야 여긴가요? 지명 총남에 언급된 장진리는 모두 세고 그중에 제고개와 소나무 숲이 겹치는 곳은 사라진 지명에서 이곳뿐이에요. 유력한 장소를 찾아내죠. 65년 전 그곳 장진리에선 무당 하나가 마을 아이들을 불러낸 채 수색을 하고 있었죠. 마치 이 붉은 댕기의 주인을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헛간에 갇힌 누군가에게 먹을 음식을, 아니 먹이를 주는데 그야말로 이리온. 짐승을 다루는 듯했죠. 이어서 냄새에 반응한 댕기의 주인을 가차없이 살해해버립니다. 도대체 65년 전 장진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곳에 가면 그 악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악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악귀, 시그널 킹덤 시리즈를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복귀작이죠. 장르를 가리지 않는 그녀답게 악기에 쓰인 여자와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인데요. 그동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공포 장르가 아니라 악귀라는 소재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지리는 연출력으로 결합해서 빠르지 않은 전개임에도 상당히 몰입해서 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민속학이란 학문과 심혈을 기울인 세트들을 기반으로 미스터리한 느낌을 상당히 잘 살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믿고 보는 배우진들 김태리, 오정세, 홍경, 김원혜 그리고 진성규 등을 비롯한 주주연 모두의 열연들로 그 재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1화에서 기본적인 세계관과 인물들의 배경 설명을 끝마쳤기에 본격적인 전개가 펼쳐질 3, 4화가 더 기다려지는 작품이고요. 점프 스퀘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포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악기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본방 매주 금토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문을 열었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 네 목숨 봐라.